네,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좀 한번 낱낱이 좀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총평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기자들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언론 비평 코너니까요. 그렇죠. 대통령 부분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한 20분 정도 대국민 담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대국민 담화를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전반부는 좀 자화자찬이 많았던 것 같고요. 후반부는 방어적인 논리가 좀 많았던 것 같다. 방어 논리? 예. 이러이러 어떤 설명이나 해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좀 느껴졌고 예. 기자들 문답에서는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대통령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또 기자회견의 어떤 애초 세팅된 형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저는 좀 특기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예, 동어반복적인 어떤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노지민 기자는. 저는 그냥 굉장히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 다운 자리였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분리했다고 하는 게 전해지는데 이게 어떤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되게 여실히 드러난 것 자체가 상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되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만 결국 질문의 핵심에서는 제대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뭐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배 앵커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물론 JB타임즈에서 뭐 언급을 잠깐 하시긴 하셨던 것 같긴 하지만 네. 글쎄 뭔가 그 지나갈수록 뭔가 자꾸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사실 그 시간대가 좀 마이 시간대라 자꾸 졸립더라.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졸렸다는 건가요, 기자회견이? 네.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어느 대목부터 졸렸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석 기자는? 그러니까 일단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나눠서 했잖아요. 총 질문 답변 시간이 70분이었다고는 하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실제 그 민감한 질문, 예민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대통령의 말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말이 뭐 빠르거나 이렇게 촘촘하게 진행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 쪽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민한 거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분산시켜버리는. 예, 그렇게 전략적으로 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이 이번 기자회견이 좀 밍숭맹숭하고 무언가 알맹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자들을 이제 대변인이 골랐잖아요. 예, 아무개 기자가 하십시오. 이런 질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즉석에서 그게 이제 즉석에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은 사전에 기자단이 뭐 이런 경우에는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 여부를 제가 몰랐었는데, 근데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의 강현섭 기자인가요? 예, 출연한 걸 들어보니까 사전에 제비뽑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예, 정말로 대변인이 즉석에서 A 기자, B 기자를 이렇게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각을 세우고 비판적인 논조를 많이 보였던 언론사의 기자들이 사실상 거의 선정되지 않아서 이것도 대변인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아예 지금 출입 정지당하셨죠? 예, 네.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장 들어가지도 못했죠? 저 화면으로 잘 봤습니다. 네. 어차피 근데 갔어도 손을 들어도 아마 선택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던 자리였거든요. 아무튼 그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항상 뭐 우려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고 뭐 형식적인 면만 놓고 보면은 우선은 그
질문을 했을 때 추가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관행의 문제가 이번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왜냐하면 A라는 질문에 B라는 질문을 하거나 아예 뭐 C, D라는 질문을 해도 이걸 다시 바로잡을 추가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대통령이 동문서답한다 이렇게 하고 정말 확인해야 될 입장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질문자를 지목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들이 좌석 배치를 두고는 제비뽑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뭐 관행적인 좌석 배치는? 네, 좌석 배치를 두고는 제비뽑기를 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자리 조정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손 네. 들어야 더 잘 보인다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주요 매체들이 앞라인에 앉아 있게 되고 또 이제 주요 매체보다는 조금 이제 풀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표 취재단에 속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뒤쪽에 앉았는데 아무래도 이 카메라 앞쪽에 앉을수록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손을 들면 질문 선정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기자들이 주로 선택을 받았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뒷자리가 좋고 네. 기자회견장에서는 앞자리가 좋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대변인이 사전에 정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안 정했으면 그 역시 전략의 실패인 것 같거든요. 그 어제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뉴스데스크에서도 얘기했는데 MBC 기자한테 질문 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정말 이 자리는 사실 이 한 번으로 어떻게 갑자기 불통이 소통이 되겠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지목해주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조차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대통령실이다. 이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속 질문이 없었다는 아쉬움은 사실 이번만은 아니고요. 그 전 정부 때도 예, 사실은 맞아요. 과거에도 예. 예를 들면 노지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는데 노지민 기자가 또 질문하는 경우는 사실 과거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아쉬워할 수는 있으나 무언가 비판하는 거는 좀 야박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제 그런 형식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나서 든 생각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대통령 출입 기자단에서 사전 질문지를 차라리 작성해서 예를 들면 한 10개나 15개. 근데 거기엔 다 들어가는 거죠. 최상병 얘기, 뭐 김건희 여사 얘기, 뭐 예민한 걸 다 넣는 겁니다. 최근에 뭐 함성득 교수 문제까지도. 비선. 예. 다 한 10개나 15개 이렇게 다 작성을 해가지고 기자단이 그걸 아예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수석 쪽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답변을 좀 달라. 우리 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을 그럼 현장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당신들이 선택을 해도 좋다. 뭐 이런 형태라도 했었으면 더 밀도가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전 질문이 없는 것이 오히려 즉흥적이라서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사전 질문은 아예 그냥 예민한 걸 다 넣어가지고 아예 대통령에게 먼저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예. 좀 더 그러면 갈래 나눠서 일단 한번 그 기자들의 질문 방식. 이걸 두 분께 질문 드리려니까 제가 찔려가지고 저도 질문하는 게 업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뒤통수가 가렵기는 한데 기자들 그러니까 지목된 기자가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방식이 너무 펑퍼짐하다. 네. 사실 이 지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펑퍼짐이라는 용어가 현업에서 매우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선배가 후배를 꾸짖을 때, 네. 너 왜 이렇게 리포트를 펑퍼짐하게 썼니? 이렇게 많이들 하니까 아마 김종배 앵커도 그런 경험에 차가해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그 용어가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많이 쓰셨나 봐요 후배들한테. 어제의 그 질문들이 많이 들으셨나?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들었다기보다는. 예. 어제 그 질문들이 왜 펑퍼짐했느냐, 뭉툭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출입처 제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데 그건 또 그것만 몇십 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총론적이고 너무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의 질문으로만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기자들의 네네, 질문이. 네. 그러면 한두 명 정도는 전략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총론적이고 일반론적인 수준의 질문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한번 구체적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령
사실 확인성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예, 그거죠. 그러니까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취조성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그 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럼 김건희 여사는 그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께 말한 적이 있느냐? 언제 알았냐? 예, 언제 알았냐? 또 함성득 교수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건 사실이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많죠. 뭐 최상병 관련해서는 경로했다라고 들었다라고 박정훈 대령은 얘기하는데 실제 경로한 게 맞느냐? 아니라면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으로 보이느냐? 예. 등등 이런 사실 확인성 질문을 꼬치꼬치 이렇게 단문 형태로라도 맞아요. 예.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그 기자단 중에서 한 명이라도 했다면, 물론 했는데 선택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어제 어차피 대변인이 고르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허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실 확인성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자단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담합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비판을 받았는데 뭐 사전 질문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차라리 우리는 이 질문을 던졌다, 답을 먼저 달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짬짬이처럼 정해놓고 그걸 각본대로 해서 문제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뭐 이런 모습이 비춰졌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만큼은 정말로 대통령의 입장을 확실히 들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가 뭐 즉석에서든 사전에든 얘기가 됐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좀 펑퍼짐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건데 지금 이번에 질문한 기자들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각 회사별로 아마 이걸 질문을 해와라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하느라 급급해서 뭐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통상의 사례에 기반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일단 먼저 지적은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사실은 어찌 본다면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의적일 수 있죠. 잘 뜯어보면 상당히 그거는 기획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자들하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창구가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변인은 기자들을 속속들이 안다. 그래서 성향도 알고, 그래서 이 기자를 질문자로 지목을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된다면 물기를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저는 차라리 그게 더 오히려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지금 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150개가 넘잖아요. 기자들은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을 해가지고 그 질문권을 줬을 때 대통령이 어느 소속사 기자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지목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무작위인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무작위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도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질문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 여기 네. 산 증인이요. 산 증인입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물론 그때 대변인이 저를 지목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때도 저의 이름을 이제 정확히 말하기보다는 저는 또 화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뭐 적이 있는 분이라고 했었는지 뭐 여자 기자분이라고 했었는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죠, 사실 대통령은. 예. 예. 그 많은 기자들 어떻게 다 예, 기억하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아는 기자도 있을 거고 네. 뭐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한테 어떤 기자가 어떤지 뭐 특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네. 그 역시 대통령이 선택하는 걸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좀 그 이 분야별로 나눠서 어떤 제안을 뒀던 거 있잖아요. 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뭐 외교 안보 분야. 사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두 분이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앞서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뭄에 콩나듯 기자회견을 한 번 열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종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러니까 질문 분야를 나눈 게 문제가 아니라 기자회견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근본 요인이죠. 사실은 그게 근본 요인이에요. 예, 예. 기자회견을 자주 한다면 오히려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의 기자회견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실의 네. 어떤 그런 기획과 그렇죠. 예, 계획들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그게 보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한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질문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나오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이번에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어차피 예상 질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만약에 이제 그 전제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느냐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은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일부
뭐 동문서답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야박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뭐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워낙에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적 동문서답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동어반복적이고 단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라 함은 총선에서 어찌됐건 대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영수회담도 한 거고 이번 기자회견을 연 것인데 네. 그러면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 의미를 담아야 될 텐데 답변 가운데서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이 기자회견이 달라진 부분이란 게 뭔가? 일부 언론에서는 첫 사과를 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기도 하던데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거에도 뭐 유감 표명 비슷하게는 뭐 여러 번 몇 번 얘기하지 않았나? 뭐 이번에 사과라는 게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라리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렇게 제도적인 어떤 대안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특검을 받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과 표현도 그렇게 뭐 놀랄 만한 일인가, 이례적인 일인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사과를 하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그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뭐 이걸 짚은 보도도 있는데 사과드립니다가 아니라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사과를 해왔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대통령 발언의 맥락만 놓고 본다면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총선 이후로도 변한 게 없구나. 변하려고 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 알맹이가 없다. 이걸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JB가 아침에 말한 것처럼 그 정도에서 의미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처 기자들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김종배 앵커께서도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 확인성 질문이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출입처 제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기자들이 출입처에 나가는 기자들의 어떤 마인드,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혹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출입하는 기자다. 그랬을 때 나에게 질문 기회가 왔다. 이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때 마인드는 이렇게 약간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실무적 차원의 얘기인데 내가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김종배 앵커처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지금 저 사람한테 질문을 던진다라고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질문을 만든다면 네. 아까 얘기한 그런 펑퍼짐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저 욕하는 건 아니시죠? 예. 네. 그런 다행이다. 그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좀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좀 그런 걸 좀 바꿔야 돼요. 출입처 기자. 근데 출입처 기자 대부분은 계속 거기에 출입을 해야 되고 그 대변인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너무 뾰족하게 물었다가는 또 말하자면 왕따 아니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로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한번 그 두 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꼭 기자회견이 답이냐.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담 이라는 형식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꼭 기자가 저요저요 손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명을 뽑아서 패널을 구성을 해가지고 관훈 토론회처럼 그죠? 그러니까 몇 명이 아니까 대신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도 저는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분이 앞서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통령 답변이 미흡하거나 피해가거나 이런 거면 다시 확인 질문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용이한 형식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얼마나 작심하고 이제 그 질문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꼭 기자회견이 소통의 모범 형식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도 측면에서는 네. 뾰족한 1대1 대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죠. 예, 뾰족한 1대1 대담인데 그런데 KBS의 신년 대담은 전혀 뾰족하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은 가령 이런 거죠. 특정 주제에 한정된 기자회견은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질문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도 있게 진행될 수가 있죠. 그런 기자회견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떤 모든 사안을 다 다루는 형태의 이런 기자회견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대담이라는 네. 게 특정 언론사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관훈 토론 같은 게 훨씬 더 밀도가 있죠. 관훈 그렇죠. 토론처럼 기자 중에서 어떤 몇 명을 뽑아가지고 패널 구성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해봐라. 이건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근데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허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조차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봤자 우리가 그렇네. 예. 그러니까 저는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담도 해야 되고 이제 언론사 개별 인터뷰나 대담도 필요하고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자회견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자회견처럼 흘러갔느냐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닌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안을 좀 열어놓고 하는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거 의견을 청취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다 필요한데 지금 뭐 기자회견도 1년 9개월 만에 하셨고 그 다음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하신 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리를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것도 별로 그 한국 언론 입장에서는 불행한 현실인데 기자회견만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언론 욕하는 이 현상. 비판하는 현상.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반복돼야 되느냐. 예. 이런 좀 문제의식이 들어서. 그거는 반복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값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기레기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비평, 언론 혐오 이런 네.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려스러운 그렇죠. 건데 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비판의 어떤 소지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참 고민스럽죠. 언론 비평을 할 때마다. 그렇죠. SNGSO님이 아주 뭐 핵심을 찌르는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무리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지만 바뀌지 않은 기조 위에서 형식을 아무리 쥐어짜야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쥐어짜야 되는 측면도 사실은 좀 있긴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게 계속해서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또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잠깐 저기 그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제 제가 잠깐 질문으로 가름했는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 영수회담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더 이상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어떤 화두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그 들었거든요. 화두가 무의미해졌다. 무의미해진 거 아니냐. 3번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어제 기자회견을 평가하는 언론의 평가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어제 그 뉴스들을 보면 그 주요 방송사라고 한다면 뭐 지상파 3사나 뭐 종편 4사 정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뭐 채널 A라던가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태도의 변화는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기조가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좀 이런 기자회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는 거잖아요. 검증을 하는 것들, 그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잘못 말했다거나 아니면 뭐 답변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분석을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 거는 MBC나 JTBC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다 하고 실제로 그 발언을 흘려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굉장히 기계적인 리포트들을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해야 될 역할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조간에서도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수첩에 왜 진작에 이런 기자회견 하지 않았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겠다고 한 윤 대통령 약속이 국민은 물론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지켜졌으면 한다. 이게 저와 같은 심정인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민심의 소통 같은 것들을 더욱 늘려가길 바란다라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좀 당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좀 더 잘해라라고 좀 당부하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 기회를 소위 말하는 조중동 중에서 유일하게 받지 못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네, 기사부터 이제 사설까지 가장 비판적이었는데 요즘 상당히 각을 많이 세우지 않나요? 동아일보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칼럼 중에 대통령이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특검 충돌도 의정 갈등도 연금 개혁도 해법을 못 냈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좀 눈여겨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신문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그 편집 방향과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평가해주는 언론이 있는 반면에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나뉘는 것 같고. 근데 예. 방송사는 어떠했는가 봤는데 제가 이제 KBS 출신이라 나와서 KBS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심적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나가서 결국에는 뭐 욕하려고 나갔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 어제 오랜만에 방송 3사의 그 뉴스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좀 쭉 일별해 봤습니다. 네. 근데 KBS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7곡지를 했는데 7곡지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약속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꼭지가 7곡지나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야 반응을 한 꼭지로 묶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총 8꼭지인 거죠. 어허. 이런 형태는 아무런 분석도 없고 해부도 없고 팩트체크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옮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럴 바에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묶어서 그냥 영상으로 그냥 틀어버리면 됩니다. 한 10분가량. 그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자의 육성이 들어갔다는 것일 뿐 네. 이런 형태는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타사는 어떠했느냐. MBC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당연히 주요하게 한 3꼭지 정도로 소화했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야 반응도 당연히 소개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팩트체크 또 출입 기자의 어떤 뒷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번 그 기자회견이 불통을 극복한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의 분석을 했고요. 네. SBS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한 3꼭지 소화하고 여야 반응 한 꼭지 소화하고 그다음에 출입 기자를 연결해서 약간의 분석을 좀 붙였는데 좀 미진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소화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아마 비판이 또 제기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우리 이 기자 마음감이 좀 교차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는 걸로 했는데 왜 출입정지 당했어요, 미디어 오늘은? 저희가 그 대통령이 뭔가 발언 같은 걸 할 때 이제 사전에 말씀 자료, 보도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합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사전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나갈 거다라고 하고 또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자막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 바로 직전 버전의 초본인 거죠. 그런데 그걸 외부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인용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룰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입정지 3개월이라는 그런 결정이 통보가 됐는데 근데 지금 이걸 결정한 근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3개월이라는 게 결정이 됐는지 이런 근거 규정을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답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의아한 게 아니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뭐 그 비서진도 뭐 사과라는 그 단어를 쓰기를 깜짝 놀랐다. 네. 사전에 그런 얘기 없었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게? 네. 미디어오늘 출입정지 시킨 사유하고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초본이라고 해도 완전히 생초본은 아니겠죠. 바로 직전 버전인 건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말하면서 뭔가 표현이 한두 가지 추가되거나 그리고 정말 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경우는 뭐 대통령실이 관계자 발로 해서 익명으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관련해서 내놓은 총선 이후 첫 메시지였거든요. 이때 사실상 말하는 그 사과의 주체가 좀 바뀐 정도로 변화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걸 기사화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그 초본을 인용한 게 잘못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로라고 대통령의 심로를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랬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자회견 보면서 좀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할까요? 과제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풀려야 되는 문제를 지금 짚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물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오히려 있었거든요. 그거 네. 저기 방송에 수없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저는 혹시 그걸 받아서 그대로 질문하면 존심이 상해서 안 합니다.
사전에 뭐 그런 게 돌았나요? 이렇게? 아, 방송 이런 데서 네. 이걸 질문해야 당신이 한다. 질문 잘하면 뭘 질문하겠습니까? 이 얘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 기자회견하기 네. 전에.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그런데 그 언론 자유, 뭐 언론 탄압,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아예 언급조차 안 됐잖아요. 어제 그 기자회견 부분이네요.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확인할 수 있는 걸 좀 물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뉴욕 순방 때 불거진 비속어 발언이 불거졌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는 정말 윤 대통령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문제고 파리에서 몇 시까지 드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요. 뭐 소위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뭐 실제로 발언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풍자 영상이 있잖아요. 대통령 풍자 영상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당이 제작과 공유한 행위가 대통령 명예훼손 행위라고 고발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겠는데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은 네. 이재석 기자는. 예, 저는 동어 반복을 하겠습니다. 네. 그 출입처 기자들이 출입처 제도를 뜯어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출입처를 열심히 출입하긴 하되 네. 질문을 할 때 네. 아, 내가 앵커다,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다라고 마인드 장착을 하고 뾰족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 네. 그게 괜찮다, 네.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아라, 네. 절대.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죠? 좀 힙해야 된다. 이런 걸로 콩퍼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예. 오늘 언론 때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노지민 기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